뉴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공회대학교에서 한국현대사 가르치고 있는 한홍구입니다. 세월호 사건이 터진 다음에 전 국민이 집단 우울증에 걸려 있습니다. 그 우울증에서 우리가 스스로 치유하기 위해서 진상조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아이들이 왜 죽었는지, 그리고 또 도대체 선장이라는 사람들이 선원들을 버리고 속옷바람으로 제일 먼저 도망을 갔는지, 그런 일들이 다 규명이 돼야죠. 우리 역사 속에서도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재생이 된 게 우리 역사 속에서 세월호 선장처럼 제일 먼저 속옷바람으로 도망치는 사람이 있죠. 이승만이라고요. 한국전쟁이 발발했을 때 다리 끊고 도망을 갔습니다. 그런데 다리 끊고 도망간 사람 이준석 선장은 아마 평생을 감옥에서 썩어야 할 겁니다. 그런데 이승만은 어떻게 돌아왔습니까? 돌아온 것만 해도 문제인데, 돌아와서 다시 대통령을 한 것도 문제인데, 그냥 대통령을 한 게 아니라 피난 안 간 너희들이 빨갱이야 라고 서울에 남아있었던 이른바 잔류파들을 쥐잡듯이 잡았습니다. 완장챈 사람들이 피난 안 간 사람들을 부역자로 몰아서 처벌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친일파 민족 반역자들이 우리 역사에서 살아남게 되는 계기예요. 반민특위가 무력화되고 반민특위를 깼고, 또 요번에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처럼 반민특위 깨는 과정에서 국회 프락치 사건을 만들었죠. 국회 프락치 사건, 반민특위 습격, 그리고 백범의 암살. 백범의 암살이 끝이 아니라 바로 친일파 민족 반역자를 청산해야 하자던 민족적 양심을 가진 세력이 친일파에게 청산당한 그 시작점이 바로 백범의 암살이었고요. 그게 본격적으로 된 게 다리 끊고 도망갔던 자들이 돌아와서 일으킨 부역자 처벌입니다. 김창룡이 노독들이 그런 사람들이 부역자 처벌의 주역들이죠. 그래서 독립운동가들이 그들에게 희생당했습니다. 그런 가슴 아픈 역사가 이어졌죠. 다리 끊고 도망간 자들을 처벌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 자들이 돌아와서 독립운동하던 사람들을 잡아 죽이던 역사. 그 역사의 끝자락이 세월호 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6월 30일 제가 법정에 불려갔습니다. 제가 피고로 갔던 건 아니고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의 증인으로 불려나갔습니다. 1997년 12월 달에 김대중 대통령이 선거에서 당선이 되셨죠. 그게 1980년에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의 사형수가 17년 만에 대통령이 된 겁니다. 그때 저는 이제 한국에서는 다시는 이런 조작된 내란음모 사건은 없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17년이 지난 다음에 제가 다시 법정에 불려나가니까 참 여러 가지로 마음이 참담했습니다. 그날 법정에서 변호사가 여러 가지 질문을 하셔서 제가 또 답을 했고, 또 검사는 검사대로 제가 편향되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증언에 부적절하다, 이제 그런 걸 입증하려고 또 여러 가지 물어봤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정부가 수립되고 난 다음에 첫 번째 내란음모 사건의 주인공, 불행하게도 사형까지 당했습니다만 그분이 이승만에 맞섰던 최능진이라는 분이에요. 근데 참 역사가 돌고 돌다 보니까 그 아드님이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난 정수장학회 이사장이었던 최필립 씨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일도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사람들이 잘 모르는 내란음모 사건에 대해서 얘기하다 보니까 이명박 대통령도 내란음모로 구속됐었다, 그 얘기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한국 역대 정치사에 보면은 역대 대통령 중에서 내란죄로 안 걸린 사람이 없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이 제일 약하게 걸렸다고나 할까요? 근데 김영삼 대통령도 유신 말기에 국회에서 쫓겨날 때 그 죄목이 내란 선동죄였습니다. 지하혁명 조직이라는 게 뭐냐, 비합법 조직, 지하혁명 조직의 행태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습니다. 제가 1920년대 조선공산당에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그런 걸 많이 연구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딱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서울 한복판에 100명이 모여서 단합대회를 하는 지하혁명 조직은 역사상 전 세계 어디를 막론하고 있어 본 적이 없다. 그렇게 모였다는 것 자체가
지하혁명 조직 아니다. 이제 그런 얘기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날 법정에서 좀 자세하게 얘기를 했고, 그리고 이번에 그 사도글을 써서 고발뉴스에 그 보내게 된 거는 진보적 민주주의와 재헌헌법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이거는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 의외로 우리 사회에서 안 알려졌습니다. 1948년 7월 17일이 재헌절이다. 그리고 몇 년 전까지는 그게 노는 날이었죠. 근데 지금은 이제 그나마 놀지도 않으니까 재헌헌법의 의미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왜 대한민국의 국가 정체성을 담보하는 문건,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될 때, 이 대한민국이라는 정치 공동체가 만들어질 때 그 구성원들이 맺은 숭고한 협약인 재헌헌법이 왜 이렇게 아무도 알지 못하고, 선생님들께 여쭤봐도 제가 선생님들 연수에 가서 선생님들 재헌헌법 가르치십니까? 안 가르치신다고 그래요. 선생님들은 배워보셨습니까? 안 배워보셨다고 그래요. 이 중요한 문건이 왜 이렇게 됐느냐? 거기에 대해서 제가 그 법정에서도 진술을 하고, 법정에서 진술하고 난 다음에 야, 이거는 글을 써야겠다. 그래서 이제 그 글을 써서 고발뉴스에 그 보내게 됐습니다. 자, 재헌헌법을 그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인터넷에서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면은 왜 재헌헌법을 그 안 가르치는지, 학교에서 안 가르치고 수능시험에 안 나오는지 금방 아실 거예요. 어쩌면 한 구절 한 구절이 죄다 빨갱이 소리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재헌헌법 빨갱이가 만든 건 아니거든요. 재헌헌법에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는지 맛배기로 몇 개만 살펴보죠. 재헌헌법 18조에 보면은 노동 3권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노동 3권은 현행 헌법에도 그 들어있죠. 문제는 안 지켜져서 그렇다는 거죠. 노동자의 단결권, 그 해고된 선생님들을 그 조합원으로 인정했다고 그 전교조가 노조 아님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거 노동자의 단결권을 그 짓밟는 행위였죠. 그리고 노동자의 단체 행동의 자유, 그거는 우리 노동자들 파업했다 하면은 뭐 듣도 보도 못한 엄청난 금액이 그 손해배상 가압류로 떨어져서 노동자 수십 명이 목을 매서 죽고 하는 그런 끔찍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노란봉투 캠페인이라고 해서 손잡고 라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 손해배상 가압류로 고통받는 노동자들의 손을 잡아들이자는 거지만 그런 운동이 필요하다는 것 자체가 한국 사회에서 노동자의 단체 행동의 자유가 짓밟히고 있다는 걸 의미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재헌헌법은 노동 3권이 아닙니다. 노동 4권을 주장하고 있어요. 노동자들에게 사기업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기업에서 이익이 발생했을 때 그 이익을 논아먹을 권리가 있다는 이익분배 균점권이 실행되어 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익이란 건 자본가의 것이죠. 사장님 겁니다. 주주들 거. 그런데 우리 재헌헌법은 그 이익을 논아먹으라는 겁니다. 노동자들이 논아먹을 권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어디서 규정했냐면은 그 집회 결사의 자유, 언론 출판의 자유, 또 신앙의 자유, 신체의 자유, 그런 걸 규정하는 기본권에 관한 그 조항을 설명하는 데서 노동 3권에 그치지 않고 노동 4권, 이익분배 균점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대한민국 재헌헌법을 노동운동가들만 모여서 만들었습니까? 대한민국 재헌헌법을 좌파들이 만들었습니까? 좌파들은 아예 대한민국 수립에 참여하지 않았고, 중간파들은 백범선생 따라서 남북협상에 참여하느라고 대한민국 재헌헌법 만들 때는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 재헌헌법은 우파들만 모여서 만들었습니다. 좌파도 없고 중간파도 없고 우파들만 모여서 만들었는데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급진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익분배 균점권이란 건 나중에 그 우리 재헌헌법을 만들었던 그 유진호 박사라는 분이 계시죠. 그분이 재헌헌법을 만들 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셨던 분인데 그분이 쓴 헌법회의라는 책에 보면은 이 조항은 대한민국의 헌법에만 있다. 그리고 이게 우리 헌법의 진보적인 성격을 표현하는 그 대표적인 항목이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헌법 제84조는 대한민국의 경제 질서는 모든 국민에게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할 수 있게 하는 사회정의의 실현과 균형 있는 국민 경제의 발전을 기함을 기본으로 삼는다고 했습니다. 자, 사회정의의 실현. 한 2, 3년 전에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이 한 100만 부가 넘게 팔렸습니다. 우리 사회가 그만큼 정의를 갈구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정의가 무엇인지 꼭 하버드 대학 교수한테 물어봐야 합니까? 저는 우리 재헌헌법을 만든 우리
그 만든 이 대한민국 재건의 주역들이 아주 정의에 대해서 잘 규정해 놨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재헌헌법에 따르면 그 내용을 풀이하자면 국민의 기본적 생활의 수요를 충족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뜻이 뭐냐면은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났으면은 돈 없어서 못 먹고, 돈 없어서 아픈데 치료 못 받고, 돈 없어서 배우고 싶은데 학교 가지 못하는 그런 일이 없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 게 실현된 사회가 바로 사회정의가 구현된 사회였고, 그것이 대한민국을 세울 때 대한민국을 이런 정치 공동체를 만들겠다라고 한 그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 약속이 지켜지질 않았죠. 이런 조항에 대해서도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돼 있는 거는 소련 같은 나라밖에는 없다. 우리가 추구하는 게 공산주의를 추구하는 건 아니지만 그 공산주의 사회가 내걸었었던 그 이상들을 그거 우리도 한번 해보려는 것이다. 뭐 그런 내용, 쉽게 얘기해서 그런 내용이죠. 지금 그 통합진보당이 내란 음모로도 이제 주요 당원 여러분이 걸려 있고, 또 이제 그 때문에 헌법재판소에 정당 해산 심판이 청구돼 있습니다. 통합진보당의 정강 정책 강령이 우리 헌법을 위배하고 있고 북한을 추종하고 있다는 게 근거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대표적인 그 조항을 저는 좀 비교해 봐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재헌헌법에 85조와 87조 조항을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85조는 광물, 기타 중요한 지하자원, 수산자원, 수력과 경제상 이용할 수 있는 자연력은 국유로 한다고 되어 있어요. 87조는 중요한 운수통신, 금융, 보험, 전기, 수리, 수도, 가스 및 공공성을 가진 기업은 국영 또는 공영으로 한다고 되어 있죠. 자, 87조 이 조항이 바로 중요산업 국유화에 관한 그 조항입니다. 지금 중요산업 국유화를 얘기하면 대번에 무슨 빨갱이 소리냐, 사회주의 소리냐,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우리나라 현실은 어떤가요? 재헌헌법은 국영화를 주장하고 있지만 중요한 운수통신, 금융, 보험, 전기, 수리, 수도, 가스 및 공공성을 가진 기업은 대부분 상당수가 지금 재벌기업이 되어버렸죠. 삼성 거고 현대 거고 LG 거고 뭐 그런 지경입니다. 그런 현실과 비춰보거나 아니면은 그 통합진보당 강령하고 비춰볼 때, 통합진보당 강령은 이렇게 되어 있더군요. 그 비슷한 부분이 물, 전력, 가스, 교육, 통신, 금융 등 국가기관 산업 및 사회 서비스의 민영화 추진을 중단하고 국공유화 등 사회적 개입을 강화해서 생산수산 소유 구조를 다원화하며 공공성을 강화한다. 우리 재헌헌법 85조나 87조에 비하면 굉장히 완화된 표현이에요. 이게 중요사업 국유화라는 게 어마어마한 조항 같지만 당시에 보면은 극우파 정당들도 다 지지를 했습니다. 그거는 그 당시 1945년 8월 15일로 돌아가 보면은 그 이유는 명백해져요.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 한반도에서 1945년 8월 15일을 기준으로 했을 때 자본이라고 생겨먹은 거의 94%가 일본인이나 일본 제국주의 국가기관 소유였습니다. 그러면은 중요산업 정도가 아니라 웬만한 산업이 다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게 그 일본인들이 소유했던 자본이라는 게 누구 겁니까? 다 조선 사람들의 피와 땀인 거죠. 그래서 조선 사람 전체의 것으로 하자. 그런 내용이 그러니까 좌파들 뿐만 아니라 극우파들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공감대를 얻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조항은 지금 입장에서 볼 때는 아주 급진적인 것 같지만 그 당시에는 너무나 당연한 상식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렇게 이런 우리 사회가 이런 지금 입장에서 볼 땐 급진적인 성격을 받아들였었지만 이게 재헌헌법보다 훨씬 못한 얘기를 해도 종북 좌파로 몰리게 되는 그런 현실이 참 참담한 거죠. 우리가 재헌헌법에 대한 기억을 회복해야 할 필요가 대단히 큽니다. 우리 재헌헌법의 기본 정신에 대해서 정치적 민주주의와 경제적 사회적 민주주의를 조화하는 데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정치적 민주주의라는 게 바로 영미식 자유민주주의를 의미하는 거고요. 거기다 경제적 사회적 민주주의라는 게 그걸 넘어선 경제적 사회적 평등을 지향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 재헌헌법에서 표현은 안 했지만 진보적 민주주의죠. 우리 재헌헌법이 임시정부를 계승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임시정부는 아예 진보적 민주주의를 계승했다는 게 명백하게 선언이 되어 있습니다.
1944년도에 임시정부가 헌법을 고쳤는데, 그때 거기에 보면은 진보적 민주주의라는 내용이 명백하게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검찰은 참 답답한 게요, 역사 공부를 너무 안 했어요. 그래서 진보적 민주주의라는 말을 마치 김일성이가 처음 쓴 것처럼 1945년 10월 3일 평양 노동정치학교라는 데서 연설을 했는데, 그때 김일성이 진보적 민주주의에 대해서 연설을 했다. 그리고 그걸 통합민주당이 거기서 따와서 진보적 민주주의를 주장한다 라고 그 얘기를 하는데, 정말 미치고 팔짝 뛸 정도로 답답한 얘기입니다. 역사 공부를 안 해도 너무 안 했어요. 이건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진보적 민주주의를 얘기한 사람들, 서구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역사에서도 김일성에 앞서서 진보적 민주주의를 얘기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 하는 점이고, 두 번째는 김일성이 1945년 10월 3일 날 했다는 그 연설을 도대체 믿을 수가 없다는 점입니다. 뭐 제가 진짜로 김일성 박사거든요. 제 박사 논문이 김일성의 항일무장투쟁을 갖고 썼습니다. 초기 김일성의 활동에 대해서 제가 잘 알고 있는데요, 김일성이 대중 앞에 처음 모습을 드러낸 게 1945년 10월 14일 평양 공설운동장에서 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김일성 장군 환영대회라는 건데, 거기서 김일성이 아주 긴 연설을 했는데 그게 굉장히 중요한 연설이죠. 그런데 재미있는 건 뭐냐면 그 연설의 전문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북에서도 조선중앙연감이라는 책에 정말 몇 줄 안 되게 짧게 실려 있었거든요. 근데 그걸 갖다가 1970년대에 가면 그 이북 사람들이 김일성의 연설 전문이라고 복원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뭐 자료가 남아있지 않고 녹음 테이프가 남아있지 않은데 머릿속에서 상상해서 그때 이렇게 얘기했다, 뭐 그렇게 복원을 해내는 특별한 재주를 지녔는데, 수만 명이 모인 자리에서 했었던 연설도 기록으로 안 남아있는데, 김일성이 대중 앞에 모습을 드러내기 전에 몇 명 어느 학교에 가서 거기서 학생들 몇십 명 모아놓고 했다는 연설이 전문이 남아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복원을 해서 이북이 복원을 했고, 그걸 통합진보당 당원들이 그걸 보고서 뭐 진보적 민주주의를 받아들였다 하는데요, 이거 정말 제가 법률 전문가는 아니지만 참 제가 봐도 한심합니다. 다시 돌아가서 김일성 이전에 우리 독립운동가들이 진보적 민주주의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을 했는가, 그 사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진보적 민주주의를 따른 게 종북이라고 하는데요, 그렇게 얘기하는 게 그게 반헌법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임시정부가 진보적 민주주의를 따랐고, 그 진보적 민주주의에 입각한 임시정부를 계승한 게 대한민국인데, 그러면은 그럼 대한민국이 진보적 민주주의의 정신을 계승했고, 재헌헌법에 표현은 진보적 민주주의는 그 말은 안 나오지만 우리 재헌헌법의 기본 정신이 정치적 민주주의와 경제사회적 민주주의를 좋아한다, 그게 바로 진보적 민주주의고, 거기에 들어있는 경제적 민주주의를 실현한다는 게 바로 2012년 대선 때 쟁점이 됐던 경제민주화 아니겠습니까? 이런 거를 갖다가 진보적 민주주의를 따랐다고 김일성 추종이라고 하는 건, 몰아붙이는 건 한마디로 정말 무식하기 짝이 없는 얘기입니다. 우리 이미 20년대에 간행된 그 독립운동 잡지, 신한청년이라는 독립운동 잡지가 있는데, 거기에도 보면은 3.1운동 이후에 우리가 전 세계를 풍미한 진보적 민주주의의 경랑을 우리도 받아들였다, 바로 임시정부를 진보적 민주주의를 받아들인 걸로 표현을 하고요. 1942년 12월 29일 태평양전쟁이 발발하고 1주년을 맞이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 주석 백범 김구의 선생의 명의로 그 성명서를 발표한 게 있어요. 이 성명서는 주로 미국 쪽을 향해서 발표한 건데, 그 성명서 내용에 명백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3.1운동 이후에 가장 진보적인 민주주의 이상을 가지고 혁명적인 정치체제를 수립했다. 그게 바로 임시정부다. 그러니까 임시정부가 진보적 민주주의에 입각한 정치체제라는 거죠. 뭐 이런 문건들이 많이 나오는데, 제일 대표적인 게 1944년 4월 24일 우리가 헌법을 고쳤습니다. 그 당시에 임시정부의 헌법을 임시헌장이라고 불렀는데, 그 임시헌장을 채택하고 나서 임시의정원 내에서 선언문을 채택했습니다. 그 선언문에 보면은 우리 가장 진보적인 민주주의 집권제 원칙의
채용을 주어으로 삼고 그 헌법을 개정했다. 그렇게 못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진보적 민주주의를 따랐다고 그걸 종북 좌파로 보는 자들이 바로 반대한민국이고 반헌법입니다. 이게 내란이죠, 이게. 우리 헌법을 파괴하는 게 내란 아니겠습니까? 그날 그 법정에서 신문을 할 때 이제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제가 이제 조작이라는 표현을 여러 번 썼더니, 아니, 옛날에는 저 고문으로, 고문을 해서 거짓 자백을 받아냈고, 그거 조작, 그래. 옛날엔 조작했다고 그러자. 근데 지금 우리가 고문을 했냐, 무슨, 고문 안 했다 이거죠. 그러면서 이것도 조작이냐. 그래서 물어서 제가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때 퍼뜩 드는 생각이, 고문에 의한 조작도 참 무서운 거지만, 편견에 의한 조작, 선입견에 의한 조작도 참 무서운 것 같다. 그런 말을 했는데, 나중에 이제 재판 끝나고 나왔더니, 그 방청객들 중에, 그러니까 그 피고로 이제 잡혀가신 분들의 가족이나 그 동료들이 그 말씀을 많이 해서 그 얘기를 듣고 울컥했다. 이제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분들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평가하고 하는 것하고는 또 다르게, 근데 이런 조작된 내란 음모 사건, 조작된 또 정당 해산 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같이 싸워야 하고 힘을 보태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니멜러 목사라는 분이 나치 시절에 쓴 글이 있죠. 유태인을 잡으러 왔을 때 자기 가만히 있었다고. 자기 유태인 아니니까. 노동조합원 잡으러 갔을 때 자기 가만히 있었다고. 자기 노동조합원 아니니까. 그런데 나중에 나를 잡으러 왔을 때 보니까 나를 위해서 소리쳐줄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 저는 우리 진보진영, 민주진영, 개혁진영에 속한 그분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민주노동, 지금 그 통합진보당이 당하고 있는 이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 다 같이 좀 많이 생각을 했으면 좋겠고요. 통합진보당에다가 손을 내밀지 못하는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그 사람들하고 놀다가 종북이나 종북 좌파도 지킬까봐. 이제 그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제가 재헌헌법이나 진보적 민주주의에 대해서 길게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요. 지금 우리 사회에서 종북 좌파라고 몰려있는 통합진보당의 강령, 그분들의 주장 자체가 우리 대한민국을 처음 만들 때 공동체의 약속이었던 대한민국 재헌헌법보다 훨씬 온건한 거니까 마음 놓고 우리의 꿈, 우리가 바라는 바를 외쳐야 합니다. 그리고 보수들에게 당신들 정말 대한민국의 공동체로서 대한민국을 만들 때 했었던 약속을 당신들이 스스로 짓밟아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 약속에, 그리고 대한민국을 만들 때 당신들의 아버지, 당신들의 할아버지는 김창룡 노독술 같은 놈이 아니라 책임을 질 줄 알고 대화가 가능하고 타협이 가능한, 그래서 우리가 그때 만들려고 했었던 그 대한민국을 만들어야지 어떻게 이렇게 당신들만의 천국을 만들 수가 있냐. 그거는 당신들의 할아버지가 바라던 바도 아니었다. 그 점을 우리가 그래서 그분들도 인식을 하고 좌와 우가 다시 한번, 진보와 보수가 다시 한번 만날 수 있는 지점, 저는 그 지점이 어디냐, 바로 재헌헌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고발뉴스의 시청자 여러분, 재헌헌법 다시 읽기 운동 우리 꼭 한번 해서 우리가 재헌헌법에 입각해서 기죽지 않고, 종북좌파 소리에 기죽지 않고, 당신들이 이상한 사람이야, 우리한테 종북좌파 얘기 붙이는, 이거 재헌헌법에 다 나오는 얘기야, 당당하게 주장해 나가도록 하십시다. 네, 제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사야, 조국의 부르심은 네가 아느냐. ABC 본사에 계셨을 때는 그 장비 때문에 이렇게 속썩이실 일이 없었겠죠. 또 위원장한테 전화를 받으려고 돼 있는데 수사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10년 전에 고발뉴스.com, 이상호 기자의 고발뉴스라고 하는 홈페이지를 만들면서 그때 사실 어려졌을 때 초년병 기자 생활을 할 때부터
너무 많은 사람을 뭐 구속시켰거든요. 그리고 너무 많은 사람을 다친 걸 봤고. 근데 내가 도대체 이 기자직을 왜 하는 건지 되게 회의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홈페이지에도 담아놓은 얘기지만 내 국민의 삶이래요. 그러니까 고발은 사람에 대한 증오가 아니라 사회에 대한 삶입니다.